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기나긴 장마가 지나가나 싶더니 올해도 어김없이 엄청난 폭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요즘은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는 숨쉬기도 힘든 날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온도차로 인한 냉방병이나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3주째 낫질 않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셔야 축구도 보러 가고 응원도 하는 겁니다. 정말 경기장에 있는 것조차 힘든 날씨이지만 듣고 계신 분들 모두 부디 건강히 무더운 여름철 축구 직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김포 원정 경기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펼쳐졌는데 다녀오신 분들 모두 무사히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응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골다방 크루가 준비한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10시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한 주 동안 양질의 내용을 전하고자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꼴다방 공식 무승 요정 무효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효 건너스님 나와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털보 개랑 청털개 강윤입니다. 네, 청털개 님도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막 K리그 올스타와 토트넘 경기가 끝났는데 지금 워낙 이슈가 됐던 관심이 많이 집중됐던 경기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보세요. 지금 군어한테 네, 토트넘 네. 경기를 봤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당신은 생방으로 알겠습니다. FC 서울 경기 네. 봅니까? 예? 아니, 안 보죠. 네. 예. 죄송한데요. 오늘 경기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올림픽 보긴 했습니다. 아니, 프리미어리그가 인기가 많아지긴 했나 봐요. 네네. 네, 중소팀이 그 아시아 투어도 오고 신기한 풍경을 바라보게 되네요. 서울 또 저기 어나더 런던 된 거 아니야? 어나더 뭐지 그 이름이? 구장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뭐였죠? 뉴 화이트 팔레 화이트 하트레인? 뭐 그건데. 아 맞다. 화이트 하트레인. 변기구장 아니에요? 변기구장? 변기구장인데. 아니 아까 친구가 그 여기에는 수원 삼성 선수가 없네라고 비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축구하냐고 체육대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지요. 역시나 우리 군어이신 두 분께서는 경기 보지도 않으셨다는 거 네,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가 이번 에피소드로 어느덧 20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매주 한 편씩 제작하기로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리그 일정상 뭐 몇 번 쉰 건 있었지만 거의 지금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회차니까 벌써 5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도새도 모르게 팟빵에서는 구독자 50명이 넘었습니다. 와.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시면 네, 이게 50명이란 인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팟빵은 유튜브보다 구독자 모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조회수는 팟빵이 굉장히 유튜브 저희만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구독은 잘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팟빵이 뭐 구독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듣기 편하고 뭐 요즘엔 또 알람 이것저것 많이 뜨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저기 구독해놓으면 또 계속 알람이 울리니까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또 구독을 안 누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0명이 넘었다니 감사합니다. 지금 50명 넘은 걸로 제가 자축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100명 넘은 걸로 또 한번 감사 인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나 서울역 8800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어요. 매번 죄송하고 감사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제가 미르에서 꼭 뵙게 된다면 건어스가 맥주 한잔 사기로 했으니까 꼭 저희 미르 경기장에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작은 미미했지만 벌써 20회차를 맞이하면서 팟캐스트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 계속 함께 해주시는 우리 패널분들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떠십니까? 아, 벌써 20회차라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진짜 눈 한 그러게요. 번 깜짝한 것 같은데 벌써 20회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또 후원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100회가 될지 뭐 200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팟캐스트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강유님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간에 게스트로 참여했다가 이제 어느새 고정이죠. 고정 멤버가 되었는데요. 네, 고정 네. 맞죠? 고정이죠. 이 두 분이 같이 하자고 권유해주신 덕분에 우리 경기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의견 나누는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을 뿐입니다. 여러 생각을 접하면 제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리바이벌 하면서 어떤 감정에 대해서 해소도 되고 또 같이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의견이나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보고 참고하고 배우겠습니다. 같이 의견 많이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좋은 소감 이야기해 주셨고요. 정말로 저희가 이거 몇 번 하고 망하는 컨텐츠가 될까봐 고민을 많이, 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매주 자료 준비하시고, 또 편집도 하시고, 이게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 현생이 있고,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 이 양질의 팟캐스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두 패널분들께도 정말로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애초에 이 팟캐스트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뭐 퇴근길이나 출근길, 또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시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가시거나 하실 때 저희 이 팟캐스트를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거기 취지에 부합하게 늘 이렇게 편하게 또 쉽게 저희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매주 여러분들의 수뽕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건너뛰고 월요일 아침에 맞이한 김포 원정이었습니다. 솔터 경기장. 다들 생소하셔서 호기심이라도 많은 분들이 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가는 길도 뭐 티켓팅도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김포를 상대하여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각 패널분들 이 경기 보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뭐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최저점의 경기력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경기로 충북 청주전을 들 수도 있는데, 충북 청주전은 좀 다른 게 상대가 끝까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서 우리를 막아냈기에 상대가 잘한 경기다라고 했지만, 이번 김포전은 상대도 못한 건 아니지만 상대 수준에 비해서 우리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아서 우리의 경기 템포를 전혀 살리지 못했기에 우리가 못한 경기다라고 좀 저는 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에너지 레벨이 더 떨어졌다. 그래서 졸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차려진 밥상을 누가 더 많이 걷어차냐의 경기였다고 봤는데요. 부천전에 이어서 상대의 처참한 결정력이 아니었다면 질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날씨도 엄청 더웠고 그라운드 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 졸전이었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상대편이 어느 정도는 이제 파해법을 찾아온 것 같아서 다음 경기가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거너스 님이 보시는 눈초리, 눈썰미가 굉장히 정말 날카로웠던 게, 지난주 우리 부천전 대승하면서 들떠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파해법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운이 좋아서 이겼던 경기라고 볼 수 있다. 다음 경기 솔직히 걱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걱정이 이렇게 우려가 될 줄 몰랐어요. 또 강윤희께서도 김포의 에너지 레벨이 매우 높다고 평가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경기 끝나고 변성환 감독님도 높았던 김포의 에너지 레벨에 대응하여 우리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라고 또 이렇게 인정을 하셨거든요. 실제 김포의 경기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에 거랑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변상환 감독의 빌드업 패턴을 김포가 잘 분석해왔다고 봤고요. 홍원진의 맨마킹과 이기재를 향한 하이프레싱을 통해서 수원의 주 빌드업 패턴을 봉쇄하면서 전방으로의 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뮬리치는 경합에서 볼을 지키는데 매우 취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세컨볼이 계속 김포에게 떨어지면서 저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김포의 루이스를 활용한 공격에 매우 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볼 점유율이 한 6대4 정도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이제 거너스님이랑 축구를 이날 경기를 같이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김포의 골 결정력이 처참했기 때문에 겨우 비긴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에 맞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강유님도 경기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경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네. 오늘은 좀 아쉬운 경기력이기 때문에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할 텐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팀 스포츠이고 경기력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 선수 한 명이 미치는 부분보다는 팀 전체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나 뭐 경기력이 좋지 않을 경우에 소위 범인 찾기라고 하는 부진한 선수를 찾는 일이 벌어지곤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은 쉽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팀으로 분석을 해야 더 의미 있는 이야기 혹은 또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급되는 선수들이 나온다고 그 선수들 한 명을 질책하거나 어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술에서 이 선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밝히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면 김포의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포가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타고 있었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건우스님 말씀하신 대로 밥상을 누가 더 걷어차냐 싸움이었을 정도로 막상 막하라는 말이 있지만 마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마카의 마카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포가 잘한 거는 수원을 아주 잘 분석했다는 점인데요. 지난 부천전을 그 고종훈 감독님이 직접 와서 보고 갈 정도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분석이 잘 됐나 봐요. 분석의 내용 중 하나가 그 이환희 선수를 활용한 홍원진에 대한 맨마킹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우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필드 후방에서 볼을 받아주면서 빌드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홍원진 선수가 가로막히면서 수원의 패스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됐고, 이것이 김포가 경기를 풀어나가기에 아주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기록을 좀 살펴보면 홍원진은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52개의 패스를 성공하고 있어요. 지난 부천전 기록을 보면 54개의 패스를 성공했고 또 52개의 패스를 동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김포와의 경기에선 38개의 패스를 성공했고 받는 패스는 30개로 확 줄었습니다. 20개 정도로 줄었으니까 이게 영향이 엄청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홍원진의 경기 관여가 낮아지면서 수원의 빌드업이 어려움을 겪고, 또 홍원진뿐 아니라 전방 미드필더인 피터와 김상준에게도 맨투맨에 가까운 수비가 붙으면서 상대 미드필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드필더진이 봉쇄되니까 기존에 활발했던 우리의 공격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또 김포는 그간 후반에 체력 저하로 무너지는 모습이 많았는데 그런 것과 달리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연패를 끊고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홍원진 선수에 대한 마킹, 그다음에 중원에서의 이런 에너지 레벨을 고려해서 김상준 선수를 좀 파트너로 같이 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김상준 선수마저도 이렇게 내려와서 받으면 같이 따라와서 강하게 붙는 장면을 좀 보여줬거든요, 김포가. 네네. 확실히 중원으로의 볼 투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확실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그 점을 저희가 공략하지 못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김포를 상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했다고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수원도 김포를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고 나온 게 보였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수원의 에너지 레벨이 확연히 떨어져 있고 기존에 효과를 봤던 전방 압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내려서서 상대를 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올 시즌 김포는 경기 평균 279개의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K2에서 제일 낮은 기록이에요. 이날 수원이 470개가 넘는 패스를 기록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김포는 그의 절반 가까운 패스를 보여줬어요. 거의 2배네요, 진짜. 네, 패스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지키고 있다 역습으로 한 방 노리는 패턴을 항상 가져가는 팀이고, 그 역습 패턴을 어떻게든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고종훈 감독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패스가 원활하지 않고 빌드업이 잘 안 되는 김포를 분석을 해서 오히려 내려서는 선택을 좀 했다고 봅니다. 근데 김포가 말했듯이 패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볼 관수가 잘 안 되고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수원의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공격적으로 몸이 쏠리고 그러면서 라인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돼요. 이 벌어진 맞아요. 간격에 네. 오히려 김포가 역습을 날카롭게 시도하면서 우리가 더 어려운 경기를 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었지만 그게 잘 통하지 않으면서 더 어려워졌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준비는 나름 잘 김포를 분석해서 나왔지만 잘 먹혀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셨고요. 이어서 건어스님도 우리의 준비, 대응 전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5백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배서준 선수하고 피터, 이시영 선수가 3자 패스를 통해서 김포의 뒷공간을 파고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통한 장면도 몇몇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에 음. 반면에 왼쪽에서의 공격 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기재를 향한 상대의 하이프레싱도 있었지만 김지호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주기보다 오히려 상대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이기재 선수의 패스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네. 맞아요. 계속 줄 데가 없어서 머뭇머뭇거리는 장면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뒤로 가고 양현모 선수까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김포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교체를 통해서 좀 반전을 꾀하려고 했는데 김포도 적절하게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을 잘 교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었는데 김포가 그거를 잘 막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안 풀렸던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요소들 중 하나로 제가 봤을 때는 경기장 환경, 특히 잔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특히나 킥을 할 때 잔디를 이렇게 긁으면 흙이 튀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경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뭐 영향은 당연히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제 인조잔디에서 축구하다가 관리 안 된 천연잔디나 맨땅에서 축구하면 경기력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상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천 경기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라운드 사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 다르면 거기에 맞춰서 전술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그라운드의 사정이 더 이상은 경기력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준비를 더 했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희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이 그라운드 컨디션이라는 게 결국 양 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기에 핑계가 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패스 플레이를 하는 우리 수원에게 좀 더 불편하게 작용한 건 또 사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컨디션에 더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아마도 홍구장이 그런 상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도 분명히 있었고 또 바운드가 익숙치 않은 구장인 것도 맞지만 이 선수들의 터치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유달리 눈에 들어왔던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달리 터치가 공에 안 붙는 느낌? 네, 그러니까 바운드가 분명히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K리그에 심지어 1부 리그 구장도 안 좋은 구장이 많잖아요. 모든 경기장이 그렇죠. 예. 예,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어느 환경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이 나오도록 이 비시즌에 선수들이 각자 기본기 연습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김포 설토 경기장은 아담하고 또 수원 팬분들이 처음 원정 가시는 곳이기도 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경기를 다녀온 우리 브라이언 군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가변석으로 되어 있어갖고 입장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옆에 산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티켓을 보여주고 입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오래 소요돼서 입장하는 줄이 상당했다고 하고요. 또 평일이었는데 그 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래서 가변석 같은 경우는 또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는 무슨 터널 지나가듯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좁고 물도 새고 이동에 좀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또한 한정적이어서 한 10분 정도 도보로 가는 공터에서 주차를 많이 하셨다는 것 같은데, 또 더운데 또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원정 팬들이 2,000명이나 몰렸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잘 안 된 미흡한 모습도 나왔던 것 같은데, 화장실 경우에도 이제 소변기가 이제 2대여서 이거 화장실 가는 줄도 되게 길었다고 하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광주 전용 경기, 축구 전용 경기장 갔을 때 느낀 점입니다. 가변석이 응원할 때 이렇게 점핑하면은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주에서 제가 그걸 느꼈고, 이번 설터에서도 이렇게 뛰면은 이 가변석이 좀 많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거긴 스탠딩석이 있는데도 위험하게 해놨네요. 예. 그래서 우선은 사고 없이 끝난 건 다행인 것 같고, 아무래도 김포FC가 프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공사도 이제 막 끝냈고, 또 팀의 규모도 크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인기 많은 팀들이 오는 경우에 대한 경험도 아직 쌓여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K리그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나 제반사항들에 대한 인식과 쉽지는 않겠지만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기포FC도 인기가 더 많아져서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여력과 관심이 더 높아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라이언 군이 잘 또 경기장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이 브라이언 언제 나오냐 이런 댓글들을 많이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간에 뭐 너네 싸워서 안 나오는 거냐 이런 뭐 악성 루머들도 나오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볼만치 않은 정말- 피셜인가요? 예.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깐 못 나오고 있는 거지만 저희랑 맨날 연락하고 또 막내기 때문에 또 우리 패널분들이 또 많이 형님으로서 또 많이 아껴요, 막내를. 그래서 저희 사이 뭐 문제 없고 곧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또 팟캐스트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더 이상 악성 이런 악의적인 루머를 생산하신다면은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농담으로 농담으로 안 듣고 또 어디 물어 뜯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브라이언 군에 대한 얘기 잠깐 해봤고요. 이어서 경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뮬리치 선수의 골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골 장면이 뭐 족구에서 후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그러지 그거 표현을? 거의 막 되게 멋있게 넣었는데 엄청나게 시원했습니다. 뭐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 또 해봐야 되겠죠? 골 장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이시영 선수의 얼리 크로스를 김지호 선수가 헤딩으로 이제 피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가슴으로 띄운 공을 뮬리치가 발리 슛으로 득점했는데 이 마치 배구나 족구의 토스 앤 스파이크를 보듯이 맞아. 멋진 그거다. 예. 장면이었어요. 오랜만에 시원한 필드골로 득점도 기록을 했고 또 팬들한테 이제 환호도 보내는 모습도 봤고 또 뮬리치는 이 전 경기들과 달리 아주 적극적인 헤딩 경합도 하는 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경합에서 우리 편 쪽으로 떨어지는 리바운드가 아니라 자꾸만 상대한테 공이 가는 리바운드가 나온 것들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아직은 뭐 골을 넣어서 좋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선수라 조금 더 힘을 내주고 득점을 좀 더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 골 장면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고요. 야, 진짜 그 골은 뮬리치가 아니면은 넣을 수 없었던 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장이 아니면 그 정도의 높이의 발리슛을 때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뮬리치가 저런 골을 넣을 줄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날 뮬리치에 대한 플레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뮬리치는 변상환 감독 부임 이후에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려고 그렇군요.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2%가 아쉽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조금 여담인데 제가 이제 포항에서 네네. 선수 생활을 했던 박희철 선수가 하는 유튜브 채널을 즐겨 보는데요. 그 박희철 선수가 아마추어들을 코치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 반대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잦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왜 본인이 맞다는 대로 하냐. 그러니까 이 플레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뮬리치가 한번 그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하잖아요. 뮬리치는 슛을 할 때 드리블을 치고 슛을 해야 될 때는 다이렉트로 슛을 하고 다이렉트로 슛을 할 때는 드리블 하다가 각 좁혀서 막히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비랑 동일선상에서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내려와서 받아줘야 되고 본인이 이건 내려가서 받아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수비와 같은 선상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막 문제를 풀잖아요. 시험 보면. 네. 근데 꼭 그 한 문제에 답이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막 고민을 해요. 다 기억을 다 짜내서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찍었는데 나중에 시험 결과를 보면 그 반대였던 답이 정답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생각나네요. 네. 예. 너무 스스로 너무 믿지 마라. 네. 이런 좀 농담 삼아서 이야기해 본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팟캐스트 하면서 뮬리치 선수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비판하면서도 사실 우리 팀 선수 네 새끼 까는 건데 뭐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렇게 골도 터트려주고 이에 대해서 칭찬도 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어스님이 해주신 얘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하시라. 꼭 이거 세르비아어로 해야 되나? 꼭 통역해 주시고요. 알뚜르 선생님. 예, 알뚜르 해줘야 돼 이건. 예. 뮬리치 선수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골 좀 양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를 제일 관통하는 키워드일 것 같은데 골 결정력. 이날 선제골을 넣는 등 승기를 잡아놓고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후반까지 내내 두드렸는데 저도 거너스랑 이 경기 같이 봤는데 극악의 결정력에 그냥 혀를 내둘렀거든요. 이게 특정 선수에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특히 퉁가라 선수에게 찬스가 많이 갔는데 무산됐어요. 제가 핸드폰을 거너스부터, 그때 잠깐 네, 들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네. 핸드폰을 TV에 던질 뻔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뮬리치가 오히려 선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라운드 사정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네. 저희들도 아는데 뛰는 선수들은 더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라운드 사정이 그렇죠.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떠났기 때문에 뭐 이 선수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퉁가라 선수가. 근데 이제 감독이 내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퉁가라 선수가 영입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스카우팅 리포트를 쭉 봤을 때 뭐 이 선수한테는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수겠다. 드리블 돌파나 날카로운 패스로 제 역할을 하는 선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포전에서는 아쉽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의 그런 골 결정이긴 했어요. 이 퉁가라가 이날은 여지껏 보여줬던 그 공을 달고 전진한 거나 아니면 미드필드에서 활약하는 것보다 박스에 가담하는 모습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밖에서 주문한 움직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술에 맞는 움직임으로 좋은 포지션에서 공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 정말로 아쉬운 결정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김포전처럼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박스에 가담해서 이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득점력 있는 이선 자원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코칭 스태프들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골 결정력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퉁가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에 공격적으로 대거 교체를 진행했는데 기존에는 이 투입된 자원들이 굉장히 대활약을 펼치면서 효과를 봤었는데 기존과는 달리 이날만큼은 상당히 공격적인 투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선발이 아님에도 금방 지쳐 보이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활약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선수들 개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전술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네, 교체 투입에도 우리가 반전을 꾀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포메이션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있었죠, 변화가. 네, 홍원진 선수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후반전에는 김상준 선수를 미드필드 후방으로 내리면서 투볼란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우는 운영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방의 인원이 부족해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시도하던 공격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김포가 우리의 변화에 맞춰서 롱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수비진을 뒤로 무르는 밀리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방에서 숫자가 부족한 상태로 공격까지 가야 하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격작을 만드는데 더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교체 선수들이 활약하기가 좀 어려웠다. 단거리 스프린트로 뭔가를 팍 보여주는 선수들인데 그게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수치로도 좀 드러나는데요. 수원이 네.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168개의 중거리 패스, 15m에서 네네. 30m 이내의 패스를 중거리 패스라고 하고 단거리 네. 패스가 15m 이내의 패스를 말하거든요. 168개의 중거리 패스를 경기당 보여주고 있는데 네. 김포전의 중거리 패스 수치가 248개였어요. 그만큼 이 라인 간 간격이 벌어져 있었다. 벌어졌네요. 그래서 중거리 패스를 계속 시도해야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뭐 앞서 말한 결정력이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포메이션의 상당히 좋은 대응과 우리의 변화로 인해서 교체 선수들이 좀 활약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술 변화를 가져갔는데 김포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또 잘하다 보니 투입된 선수들의 활약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아무래도 적어졌다 이렇게 네, 보신 거죠? 그렇죠. 좀 더 부연한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네. 박승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필드를 3개로 나왔을 때 파이널 서드보다 조금 앞자리에서 잡아서 박스 쪽으로 네. 그 강력하게 파고들어요. 근데 네. 이날은 거의 하프라인쯤에서 받게끔 됐거든요. 그만큼 라인이 벌어져 있으니까 박승수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범위가 멀어지고 거리가 그러다 보니 네. 박승수가 제가 돌파하다기보다는 뒤로 한 번씩 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공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는데 이만큼 공격 작업이 지연되는 거죠. 일단은 이번 경기처럼 덥거나 그라운드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또 급하게 투입이 되면은
제 컨디션을 내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원래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호흡이 어, 늦게 터지죠. 네, 호흡이 이제 맞아요. 제대로 그럼요. 터지지 예, 않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겠- 스프린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약간 좀 몸이 예열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독이 뭐 교체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선수들한테 알려줬을 텐데 그런 걸 대비하지 못했던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박승수 선수가 원래 이제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을 많이 하는데 박승수 선수가 들어오니까 그쪽을 담당하던 수비수를 김포가 또 바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아주 좋은 교체였죠. 그래서 또 묶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가 우리 교체 선수들이 들어와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를 좀 봉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교체 타이밍을 좀 일찍 당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차라리 예. 전반이 끝나고 부진했던 선수들을 교체를 하면서 후반에 투입을 했으면 좀 더 그런 장면이 덜 나왔을 텐데 뭐 변상환 감독도 생각을 못했겠죠. 동점골을 이렇게 빨리 먹힐 줄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급하게 다시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해 교체를 한 게 교체 선수들이 활약하는데 좀 어려운 여건 중 하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거의 완벽했던 찬스를 초반에 날려먹다 보니까 뭐 더 경기가 꼬이거나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왜 완벽했던 당연히 골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 팬들도 김 빠지는데 같이 뛰는 선수들도 아무래도 그 경기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가 빠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날 연승이 필요했음에도 또다시 연승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3, 4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현재 계속 5위에 묶여 있습니다. 다행히 무패로 승점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모멘텀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연승을 못할까요? 향후 우리의 승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수원의 그 경기 결과의 패턴을 보면 무무승, 무무승, 무승, 무승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비겼잖아요. 다음은 네네. 이기기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추진력을 위해 무릎을 꿇은 거군요.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보다 아래 팀과의 무승부는 패배와 다름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아직 본격적인 승격 경쟁팀과의 경기가 남아있고 또 저희가 다음 경기가 바로 안양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안양과의 경기에서 저희가 승리를 하게 되면 9점 차로 좁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다이렉트 승격은 물 건너갔다가 보는 건 맞지만 뭐 저는 승강 플레이오프 나갈 확률은 뭐 거의 100%라고 보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가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경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13경기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승격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거나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강윤님도 우리의 승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 질 뻔한 경기를 비기고 비길 뻔한 경기를 이겨야 승격한다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김포전에 대해서 이길 경기를 비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질 뻔한 경기를 비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볼 수도 희망이 있죠. 있다. 예.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정훈 감독이 수원에 대해서 분석을 잘했고 그것을 김포 선수들이 잘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포를 상대로 준비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올가맸기에 경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김포 선수들에 비해 우리 선수들이 가진 능력 자체가 더 좋기에 이것을 다 버틸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다만 김포전에 보여준 것처럼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상대의 분석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준비하는 게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만 좀 잘 준비를 한다면 저는 뭐 승격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변상환 감독이 이번 시즌 목표를 2위라고 잡았어요. 코칭 스태프들과 회의한 맞아요. 결과 우리가 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위다라고 했는데 이 2위를 위해서 이미 좋은 수비 전술을 구상을 했고 수비진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올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것이 그 반증이고요. 이제 네네. 득점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 작업도 잘하고 있고 그것을 득점으로 결실로 만들어내는 것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연승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또 이적 작업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우리가 아직 가능성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측이 무척 어려운 리가 K2거든요. 작년에 김포가 맞아요. 네. 후반기 들어가기 전까지 1위 질주하다가 떨어지고 김천이 갑자기 연승하면서 다이렉트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부터라도 연승을 시작하고 그것도 다음 경기가 그 용인 미르에서 안양전 그 다음 경기가 또 바로 전남 1, 2위라 바로 연달아 붙어서 이 두 경기를 연승해내면 또 어떤 모멘텀이 생기고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 생각해서 저는 아직도 많은 가능성과 경우의 수가 남아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승격 플레이오프권까지는 우리가 좀 확신한다라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아직은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게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적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김포전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오늘입니다. 오늘 팟캐스트 저희가 하고 있는 날짜에 이제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박경문 단장님이 부임 초기 스쿼드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급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 팟캐스트 이적 시장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카즈키, 민상기, 전진우, 유재호, 임대로 트레이드 보냈던 이상민 이런 선수들처럼 사랑받는 선수들의 충격적인 이별도 있었고 홍원진, 김지호, 배서준, 류승환, 피터, 이규동, 이재욱, 마일랏 또 오늘 날짜에 확정된 박우진 또 그토록 기다리던 파울리뇨 이렇게 새로운 영입과 이적, 임대 등을 통해 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스쿼드 변화의 폭이 컸는데 우리가 그토록 빅네임을 원했지만 아쉽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이번 이적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기존에서의 탈피와 승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적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를 드러낸 이적 시장 굉장히 수원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의지를 드러낸 이적 시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도 강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팀이었구나라는 거에 일단 놀랐고요. 네. 사실 EPL로 따지면은 겨울 이적 시장인데 이 겨울 그렇죠. 이적 시장에서 득점감을 영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감을 3명 이상 데려온 거에 대해서는 프런트를 매우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떠나보낸 선수들도 있지만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지금의 수원에 더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적해온 선수들이 오랫도록 수원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적응이 안 돼요. 언제부터 수원이 이적 시장에서 이렇게 영입하고, 예? 아니, 이게 맞나요, 이게? 정말, 진짜 단장님 너무 잘 데려온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고, 일하는 거 보면은 팀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팬들이 오랜만에 이적 시장에, 그토록 원하던 빅네임은 없었지만, 만족할 만한 이적 시장을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를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루마니아 선수죠. 마일랏 선수. 포지션상으로는 윙어나 공미 이런 이선 자원으로 보이는데, 하이라이트를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이 선수에 대한 예상,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세바스티안 그로닝이 아니라 세바스티안 마일릿 선수는 깜짝 놀랐잖아요. 네. 예. 네, 루마니아 청소년 대표 네. 출신이고요. 그래요? 네, 티미슈아라라는 도시에 ACS 폴리 티미슈아라라는 팀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 리그 내에서 유망주로 평가받아서 이 유럽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나 유로파 리그에서 종종 이름을 들어봤었을 루마니아의 강호 CFR 클루지, CFR 1907 클루지. 네. 예. 그 팀으로 이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적 당시엔 아직 어린 선수여서 그 하브리그 임대를 통해서 경험을 쌓다가 다시 루마니아 1부 리그인 보토샤니로 이적을 해서 통산 67경기 23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3경기당 1골, 경기당 0.3골이라고 치면 윙어 친구는 나쁘지 않은 득점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득점력이 꽤 괜찮네요. 네. 그리고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양쪽 윙과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능한 선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상에서는 왼쪽에서 기록한 득점이 좀 많고 출전 경기도 왼쪽에서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아마 수원에서도 좌측 윙어로 기용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에 대한 루머가 떠돌면서 커뮤니티에 이 선수의 골 장면이 편집된 하이라이트가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 어떻게 영상을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면 그 팀의 전남 페널티 키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강점이 킥에 있는 선수다. 그리고 오른발잡이니까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슛을 시도하는데 능해 보인다. 우리 수원이 중거리 슛 시도가 좀 부족한데 그렇죠. 박스 밖에서도 슛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거 보니 그런 점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어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마일라 선수. 예, 하이라이트를 보고 느낀 점은 딱 변성환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피드가 빠르고 볼 다루는 기술이 좋고 공간을 향해 침투하는 움직임도 좋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슈팅 능력이 있어 보여서 최소한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야, 그 루마니아도 잔디의 상태가 저희 그렇죠. 못지않게 좋습니다. 매우 안 좋던데 솔터 경기장에서 날아다닐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다. 예. 거기보단 K리그가 잔디 상태가 좋으니까 아마 거기서의 활약보다 더 멋진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일라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수원의 이제 남은 하반기 대반격의 기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가지셔야 되고요. 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머로만 오니 많이 뭐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니 했는데 결국 이적 시장 마감일에 영입이 성사됐습니다. 환영합니다. 파울리뇨. 이번 이적사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파울리뉴 아니고 파울리뉴입니다. 파울리뉴는 파울리뇨. 네. 충북 청주에다가 계약 해지된 선수고요. 이적 시장이 끝나고 결과를 보면 이 수원은 사이드에서 주로 공격을 만드는 변성환 감독의 성향에 맞게 득점력 있는 윙어를 영입하려고 노렸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다수의 외국인 윙어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그 중에는 우리와 상당히 가까웠지만 다른 팀으로 간 선수도 있고 또 루머로만 끝난 선수도 있죠. 파울리뇨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데 시즌 중 같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데려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영입 순위에서 차순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기존의 시도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면서 무의가 되면서 네, 이적 시장 막판 극적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파울리뉴의 이적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나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는데 첫 번째로 천안은 그 시즌 중 주요 전력인 파울리뉴의 이탈을 메꾸기 위해서 툰가라를 원했다고 합니다. 네, 뭐 결국- 유명한 또 이야기죠. 예. 네, 결국 툰가라가 지금 천안과 오피셜이 났고요. 근데 이 툰가라에 대한 이적료를 지불하기는 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한 상황에 수원은 툰가라와의 계약 해지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툰가라의 에이전트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닥에 났죠, 그 얘기. 네, 아마도 이제 에이전트 피,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문제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에이전트들은 선수들의 이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분, 또 계약하는 선수의 연봉에서 일부분을 에이전트 비용을 받습니다. 근데 퉁가라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로 이적료가 발생하지도 않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계약금이 얼마가 될지 기존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받는 비용이 줄어들기에 반발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울리뉴의 에이전트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네,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파울리뉴에게 관여하는 복수의 에이전트가 있었고 이들끼리 정리가 되지 않아 협상이 아주 난항에 있었다라는 루머가 또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적료 문제인데요. 수원은 이제 6개월 남은 파울리뉴에 대해서 높은 이적료를 지출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천안은 바이아웃 금액이라고 예상되는 대략 6억 원 정도의 금액을 다 지불하고 데려가길 바랬습니다. 아마 이 이적료에 대한 양 구단의 차이가 좁혀지는 게 좀 어려워서 이적 시장 끝까지 협상이 길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적 건이 굉장히 흐지부지되고 또 막판에는 미끄러졌다. 이 딜이 흔히 말하는 파토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까지 별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랬는데 이걸 또 해냈네요. 이렇게 우리가 일을 잘했나요, 프런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이 승격에 대한 구단의 네.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프런트였으면은 이거 시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 진짜 놀랬던 게 이적 시장 마지막에 이렇게 극적으로 데리고 온 기억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한데 뭐 건어스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진짜 구단이 정말 이 승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번 이적 시장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데려온 만큼 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파울리뇨, 이 선수 도대체 어떤 선수고 팬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건가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천안에서 모따 선수와 함께 완전 상대를 무섭게 만들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어시스트도 잘 하는데 골도 되게 잘 넣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의 부족한 득점력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또 실제로 좁은 공간에서 볼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좋고 또 드리블링이 좋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대가 저희를 만나면 다 내려앉잖아요. 또 좁게 수비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유님은 이 파울리뉴 선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네, 파울리뉴는 지난 시즌 중반 6월쯤에 천안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아주 빠르게 적응하면서 리그에서 지난 시즌 19경기 8골 5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준수한 높네요. 네, 득점력을 기록하면서 시즌 끝날 때쯤에는 1부 리그 구단의 관심들도 꽤나 받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올 시즌도 지금까지 18경기에서 9골 1도움으로 굉장히 높은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죠. 이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좌우 윙 포워드와 센터 포워드까지 가능한 선수다라고 표시가 되는데 왼쪽으로 출전했을 때 기록한 득점이 또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도 좌측면에서 더 활약하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골 결정력이 아쉬운 우리 팀에겐 좋은 영입이라고는 보이고요.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천안과의 경기에서 상대해본 경험으로는 활동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일 돋보였어요. 네, 우리 선수들을 괴롭게 여기저기 계속 뛰어다니면서 괴롭히고 또 프리킥이랑 코너킥을 전담할 정도로 킥에도 강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우리가 영입한 마일라 선수처럼 박스 밖에서도 적극적인 슛을 시도하는 선수고요. 예. 그런데 이 선수의 영입으로 생기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먼저 영입된 마일랏과 같이 왼쪽 측면에서 활약이 도드라지는 선수라는 것도 문제고 용병 2명이 또 기존 스쿼드에 김주찬, 김지호, 박승수 선수처럼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걸 즐기는 선수들이 많기 많죠. 때문에 이 포지션의 중복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윙어 자원이 굉장히 과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가 너무나 기대되고요. 제가 천안 원정 갔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못다 선수보다도 사실 파울리뉴 선수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가장 위협적이었고 그 경기로만 봤을 때 정말 제일 양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올 때 못다랑 같이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또 뭐랄까 이 외형에서 오는 모습 때문에 키가 엄청 크진 않고 또 골 결정력이 좋잖아요. 167c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레전드인 산토스 선수를 떠올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산토스 기억나네. 아. 네, 그래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산토스와 같은 구단 레전드가 될 정도로 멋진 득점력을 뽐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산토스 시절 보면 박스 안에서는 산토스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부흥 시켜주는 제2의 산토스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반대급부로 우리도 이제 퉁가라를 계약 해지 형식으로 떠나보내게 됐는데 저희 팟캐스트 또 두 패널분들께서 이 퉁가라 선수를 좀 칭찬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을 어느 정도 갖고 계셨었고요. 이렇게 아쉬운 마음 드는 거는 또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퉁가라는 뭐 지난 김포전은 굉장히 아쉬웠지만 아니 아쉬웠다는 말이 맞아요. 부족할 정도의 예. 상황이었지만 분명 장점을 가진 선수고 또 우리 팀과 리그에 점차 적응해가면서 활약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울리뉴를 영입하기 위해서 천안의 조건에 맞춰서 이적료도 없이 계약 해지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어쨌든 스탯으로 또 보이면 두 선수가 맞바꾸는 건 또 우리에게 분명한 이득이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온 선수 잘해줄 것만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 퉁가라 선수 이적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이적하고 첫 한두 경기에 정말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한 그런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처음에 퉁가라 맞아요. 선수를 보고 제시 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맞아요. 그거 기억나는 정말 것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상대의 집중 견제와 동료들의 도움이 부족하면서 약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또 특히나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폼자가 맞아요. 좀 예. 오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매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쉽지만 보낼 수 있다면 보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 김포전이 이제 본인의 수원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거를 알고서 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잠깐, 좀 들었고요. 1부였다면은 용병 그 슬롯이 좀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파울리뇨를 데려온다 해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참 저희가 2부에 있다 보니까 1부와 2부는 그 용병 슬롯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지금 득점력을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퉁가라 선수 천안으로 가게 되죠. 천안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레벨 높은 모습 보여주면서 부상 없이 좋은 활약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뛰어주신 한 6개월 정도 뛰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었는데 패널분들께서는 가장 떠나보낸 것이 아쉬운 선수를 한 명씩 좀 꼽아볼까요, 우리? 저는 카즈키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카즈키 선수 역시. 유니폼을 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피터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피터 선수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후방에서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뭔가 카즈키처럼 패스로 탈압박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카즈키 선수의 그런 트레이드 이적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카즈키라고 예상을 했냐면 건너스님이 저랑 이제 축구 같이 보면서 K리그2 하이라이트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다른 팀들. 그때 서울 이랜드 경기가 나오면서 카즈키 선수가 그 이제 공격 지역에서 막 패스 막 박스 안으로 투입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필요한 건데 저게 카즈키인데 계속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또 건너스가 또 왼발의 카즈키 아닙니까? 이제 그 닉네임은 버렸습니다. 아, 버렸습니까? 네. 아, 쉽게 버리네요. 예. 어쨌든 이런 카즈키 같은 유형의 선수를 이 건너스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유형을. 그래서 좀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강유님은 어떤 선수가 떠나보낸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네, 저는 절절한 마지막 인사를 보냈던 우리의 매통령 민상기 선수인데요. 그 마지막 영상이 참 가슴이 아팠죠. 선수도 우리한테 많은 애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감정적인 것을 배제한다면 떠나서 아쉬운 선수는 냉정하게 없습니다. 팀보다 네, 우리 위대한 선수 없다. 그렇죠. 우리 코칭 스텝이 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선수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결론이 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크게 아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의 선택을 믿는다는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고요. 그 반대로 두 패널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영입생 중에 물론 영입돼서 경기를 아직 치르지 않은 선수일지라도 지금 영입된 선수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한 명씩 꼽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활약도를 놓고 보면 그 카즈키를 그리워하시는 건너스님 앞에서 말하기가 좀 웃기지만 피터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외인데요, 근데 이게? 아, 그래요? 근데 네. 제가 이제 피터를 영입할 때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겠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좋아하진 않으셨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득점력이 있는 선수를 원해서 그 트레이드를 하는 것 같은데 피터가 득점력에 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마무리가 분명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피터가 합류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면서 도움도 3개나 벌써 기록을 했어요. 그 밀리치 가슴으로 띄워준 것도 1도움이 적립이 돼서 포스 기가 막히잖아요. 3도움이 됐거든요. 그 도움 외에도 경기 내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그 미드필드에 에너지를 좀 더해주고 있지 않나 해서 뭐 피터 선수가 좀 생각이 나고 이거는 뭐 다들 그럴 것 같은데 팀에 합류해서 활약을 해줄 걸 기대하면 파울리노 선수겠죠. 예, 역시 또 그렇게 뽑아주셨고요. 이어서 건너스님도 영입생 중 가장 베스트 꼽아주시죠. 예, 저도 오늘 오피셜 발표가 나가지고 파울리뉴 네. 선수가 제일 기대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그 파울리뉴 선수는 또 사실 수원에서 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뛴 것만 보면은 저는 뭐 사실 기대되는 선수는 없습니다. 베스트라 생각한 선수는 없는데 굳이 꼭 뽑아야 한다면은 저는 이규동 선수를 뽑고 싶어요. 이것도 의외네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다른 이제 영입됐던 선수들을 볼 때 좀 아쉬움이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이 선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지호 선수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전진우? 김주찬이나 손석영 선수가 선발이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기동 선수는 사실 뭐 밀리치 말고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도 하지만 꽤 아픈데. 이 상황에서는 밀리치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은 안 들더라고요. 뼈 아픈데. 그래서 굳이 뽑자면 저는 이기동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밀리치를 싫어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아, 이해합니다. 네, 예. 뭐 이규동 선수 잘했어요. 지금까지 와서 뭐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했기 때문에 활약도 잘했고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네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두 떠난 네. 전진호 선수와 유지호 선수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하. 예, 멋있네. 예. 저도 생각나진 않습니다. 네. 그 선수들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 피터, 이규동 선수를 가장 베스트 영입생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만, 마음은 파울리뉴에게 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모두 똑같다는 거. 네. 그 점 상기시켜드리고요. 네, 이어서 또 바로 가보겠습니다.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첫 이적 시장을 거친 현 스쿼드에 파울리뉴까지 포함된 이 현 스쿼드에 대한 제 각자의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점감과 미래 자원이 조화를 잘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골게터의 영입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일라 선수를 영입하면서 웨인 커터를 채웠고 또 막판에 극적으로 파울리뉴 선수를 영입하면서 부족했던 공격 쪽에서의 무게감을 확실히 올린 것 같아서 약간 변성한 2기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안양전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안양전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은 저조차도 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을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강윤님도 현 스쿼드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필요한 자리에 대한 보강은 되었지만 측면, 특히 좌측면에서 뛰는 선수들의 영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혹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수비에 비해 공격이 좀 아쉽고 또 측면에서 공격을 만드는 변성환 감독의 성향이 반영된 영입이라고는 생각을 해도 용병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잉여가 될 자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경우 이제 뛰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가 나누어지게 되면 선수단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들의 이런 세심한 선수 관리가 이제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영입이 쉽지 않은 이런 시즌 중반의 이적 시장인 것 치고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보강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좋게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파울리뉴의 선수의 영입이 고무적인데요. 이게 왜 고무적이냐 하면 당연히 득점력이 부족한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리그 팀에 에이스 선수를 데려왔다는 게 되게 또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선수들이 수원으로 오고 싶다는 뭐 이미지를 줬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어쨌든 우리가 기존 스쿼드에서 더 질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데 애를 썼다라고 할 수 있어서 토론토와 이적 관련 스태프들이 일을 제대로 해냈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파울리뉴 선수의 이적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그 이선 자원의 과대한 중복이 좀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그 분배를 감독님이 잘 하실 거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 스쿼드에 대한 그 보강이 그 사이드 중심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양전이 남았는데 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양을 어떻게 두들겨 팰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지금 갖고 있고요. 이 스쿼드에 대한 완성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기대감을 높게 가지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점수로 한번 부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적시장 편 에피소드를 예전에 한번 달았었거든요. 그때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적시장이 마감된 오늘 이번 이적시장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방출을 잘했고 필요한 정리를 잘한 이후 필요한 또 시즌 중반의 이적을 잘 해냈다. 그렇지만 가장 필요해 보였던 센터 포워드에 대한 영입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 저번에 이제 그 학점처럼 A, B, C, D로 했었잖아요. A0. A0. 네. A0 주셨고요. 건어스님은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네, 이유는 똑같은데요. 점수는 제가 조금 더 짜네요. 저는 그렇겠죠. 예. 네, 독설가신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C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예. B 플러스 정도 줄 수 있을 것 많이 같아요. 올랐네요. 네. 일단 외국인 스쿼드 다 B, 채웠고 예. 말씀하신 대로 득점감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B 플러스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A 점수 안 주신 이유는 뭐 똑같이 네, 골게터가 영입되지 스트라이커 않았기 자원을 때문이죠. 9번이 영입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의 밀리치를 믿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M9이네요. M9. 모르죠. 뭐 또 파울리뉴 들어가면서 뭐 공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뮬리치가 뻥뻥 골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어서 오늘도 K리그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서울 소속의
한승규 선수의 불법 도박이 기사화되면서 사실상 소속팀으로부터 방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서울 소속이 때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K리그 인기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까봐 걱정됩니다. 최근 1년간만 따져봤을 때도 다양한 형태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규 선수 사건에 대해서 강현님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FC 서울 소속의 미드필더인 한승규는 전북 현대 소속으로 수원 FC에 임대와 있던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언급된 팀들이 다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팀들인데 이제 문제는 한승규가 경찰 조사를 받은 시기가 올해 4월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팀에 알리지 않아 이후에도 리그 경기에 출전했다는 게 문제가 또 되고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조차 인지하는 모습이라 좀 충격적입니다. 이 서울 FC팀은 한승규가 등장하는 6월 최우수 선수 투표 동료 영상까지 SNS 업로드할 정도로 이 관련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억울하죠, 이런 거는. 네, 분명히 좀 억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현재 한승규는 서울과의 계약은 해지가 되었고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60일 출장 정지가 내려졌는데 이제 앞으로 혐의가 다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그 징계 수위가 더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소속팀에서 걸린 게 아니라서 지금 팀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민폐가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팬들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이 선수가 약간 전임맨식으로 울산에 있었다가 전북에 왔다 갔다, 있었다가 예, 서울에 예. 있었다 했는데 어쨌든 서울에 있을 때 좀 팀의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해서 서울 팬들은 좀 애정을 갖고 있는 선수고 거기다가 이번 시즌에 좀 활약을 하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버리니까 너무 뭐 화가 나겠죠. 비단 한승규 선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연루된 다른 선수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좀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그러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닐까요? 이게 만약에 수원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저희는 같은 논조로 비판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그 이게- 예전에 제가 예. 불법 도박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였는데 예전에 승부 조작도 있었잖아요. 2011년도에. 그쵸. 네. 예, 그쵸. 예. 그때도 되게 여러 선수들이 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도박이라는 게 꼭 혼자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수사의 물꼬를 텄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싸그리다 잡을 수 있으면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법 그렇죠. 도박인 네. 게 한국에서는 현재 실정법상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것도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그게 불법이 돼버린 되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원정 나갔다가 거기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으로 도박을 해서 원정 불법 도박 문제가 터졌던 거고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야구도. 그죠? 네. 예. 돌부처로 유명한 선수가 그랬었죠. 그쵸. 네. 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승규 선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 거라서 문제고 인터넷으로 한 거구나. 네, 바카라 네. 같은 걸 즐겼다고 하네요. 중독성이 심하다고 하던데. 저는 바카라. 할 줄도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루자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중이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혹은 이제 이 개인 혼자만의 문제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리그에 좀 경종을 울리는 문제가 되지 않나. 왜냐면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뿐 아니라 다른 무리들이 여러 가지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부디 아무도 관련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관련된 선수들이 있다면 건너스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죠. 정말 싸그리 잡혀가지고 다시 한번 좀 리그가 정화되는데 그런 효과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 1년간 터진 사고만 해도 제가 대략적으로 읊어드릴게요. 이게 진짜 얼마 안 됐죠. 또 같은 구단이네요. 황현수 선수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구단 출신입니다. 윤주태 선수의 고의로 성병 걸렸는 걸 아는데 옮겼던 사건이 있었죠. 또 작년에는 그 수원FC 소속으로 라스 선수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하기 전에 우리 상대로 골까지 넣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또 한승규 선수 이번에 불법 도박 터졌고요. 황의조 선수도 불법 촬영물 사건이 터졌었죠. 범죄는 아니지만 울산현대 선수들의 그 SNS상의 그 인종차별 논란도 있었고 또 경기 결과 안 좋은데 클럽 갔던 전북클럽 3인방도 있었고 이게 뭐 범죄 혹은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1년 만에 터진 사건들이에요. 이 논란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솜방망이 처벌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처벌이 약하다. 네. 그 일벌 100개를 해도 부족한 사건들인데 너무 좀 쉽게 대하지 않나. 특히 저는 그 작년 울산 선수들의 인종차별 사건들은 굉장히 크게 봤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안산이나 뭐 안양 이쪽 공단들 돌아다녀 보면 외국인 근로자분,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안 좋은 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지만 어쨌든 혼인으로 이주해온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또 동남아 쪽인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와의 이런 경제 교류 때문에 그쪽 분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인종차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몇몇 연루가 되어 있어 보이는 선수들은 아예 징계도 안 받았습니다. 그 댓글에 같이 낄낄거리면서 댓글 달았던 선수들 중에서 좀 수위가 심한 3명만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도 굉장히 약했죠. 약했죠. 예.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 콜롬비아였나요? 우리가 평가전을 했을 때 우리 선수들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했잖아요. 눈을 쭉 찢는. 맞습니다. 예. 얼마나 분노를 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런 인종차별 문제는 좀 심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메인 구도가 뭡니까? 노룸 레이시즘인가? 인종차별을 맞습니다. 위한 방은 없다. 음, 이게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의 또 가장 대표적인 구호 중 하나인데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외국의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좀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브랜드포드 소속의 아이반 토니 선수는 스포츠 베팅을 했는데 그 와중에 유명하죠. 약간 미친 건지 자존심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뛴 경기에 베팅을 했어요. 자기가 이긴다로. 아이, 참. 그 명언 있잖아요.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나는 나 자신과의 내기를 했을 뿐이다. 아, 그 얘기군요. 예. 결국에는 이제 8개월간 자격정지를 받고 벌금 5만 파운드의 징계를 받아서 작년 거의 못 뛰다가 시즌 말에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국가대표에도 뽑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유로. 네. 네. 그리고 또 뉴캐슬 소속의 토날리 선수 역시 불법 배팅 행위를 해서 출전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거는 앞으로 또 다른 위증이나 이런 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추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메이슨 그린우드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거의 강간과 같은 상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입건까지 됐고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받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맨체스터 소속으로 그 라리가로 임대를 가서 거기서 선수 생활을 유지했고 올해는 아마 올림피크 마르세유로 이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마르세유 팬들이 꽤나 반대하는 네. 네, 그런 의견도 많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 선수의 직업을 박탈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그것에 인해서 지탄을 받은 선수가 어떤 고소득에 인기 있는 이 직업을 유지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 스토브리그에 나온 대사 중 하나인데요. 남에게 박탈감을 줘놓고 좋아하는 일로 속죄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라는 대사가 나와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그게 속죄가 되냐. 좀 우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버너스님도 요 근래에 일어났던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선수들이 꽤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위기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를 좀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반 톤이나 토날리 같은 경우에도 10개월 정지를 받긴 했지만 뭐 소속팀에서 쫓겨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 소속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저희 K리그가 더 엄격하게 좀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저는 예전에 그 함무라비 법전 보면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법이 강력했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 선수의 뭐 그런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업을 박탈하는 게 맞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선수가 정말 남부럽지 않은 뭐 주급으로 몇 억씩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봐준다고 한다면 결국엔 돈 있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벌을 받고 이런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강력한 법이 있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다시는 이제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예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처벌의 수위가 좀 엄격해져서 선수들이 이것으로만 봐도 두려워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요즘 또 시대가 또 ESG가 또 강조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구단 자체나 또 선수협회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자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매뉴얼 등도 좀 이루어지고는 있겠지만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충북 청주전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제가 언급을 네. 했었던 이한샘 선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이한샘 선수가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을 때 그 선수 교육을 받았던 매뉴얼을 따라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맞아. 그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승부 조작을 시도했던 브로커를 잡았고 또 이한샘 선수는 멋있게 그 포상금을 유소년 발전 기금에 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이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비시즌 기간에 물론 선수들 몸도 만들어야겠지만 이 협회 차원에서 혹은 뭐 선수협 차원에서 리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에 경각심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팀 차원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도 꾸준히 이어져서 선수들이 그냥 내용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너스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매뉴얼 네.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매뉴얼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이런 유혹 자체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금 현재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건을 봤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받았던 연봉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판의 승리 수당으로 뭐 몇백만 원씩 챙겨줄게 하는 유혹을 그 어린 선수들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못 견뎠죠. 예.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축구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그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도 군 선수인 공군 에이스 선수들에게 제의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훨씬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선수들에게. 당장 수익이 없는 네. 선수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뭐 에이스 선수가 아닌 이상 뭐 연봉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의 롤 선수들이 받는 연봉에 비해서는 뭐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한테 제시되는 승리 수당 혹은 한판 경기 수당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혹이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김원함 선수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 됐을 때 1년차, 2년차 됐을 때 억대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선수들이 갑자기 큰 돈을 받게 되니까 그런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절제력이 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막 연봉은 1억, 2억을 받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런 뭐 행정적인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닥친 선수들이 또 그런 유혹에 되게 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구단이나 주변에서 좀 선수들한테 그러네요. 교육을 예. 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제가 회사를 한 13년 이 정도 다녔거든요. 13년, 14년 차. 근데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게 굉장히 늘었어요. 뭐 윤리, 뭐 정보보호, 뭐 안전교육,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 강화되면서 그런 교육받아야 되는 것도 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어스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만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운동선수이지만 이 운동선수들도 필요하다면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 사건들은 도덕적 문제 이전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실드가 불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수들, 왜 선수들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은 뭐 운동선수라고 하지만 이런 스포츠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중들이 있고 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일탈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강유님도
왜 우리 선수들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공인은 아니죠. 하지만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그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은 그가 속한 팀의 얼굴이자 리그의 얼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이런 프로스포츠들은 또 팬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이 선수들이 하나의 개인으로서 자신을 판단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감,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는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선수들도 하나의 개인이고 혈기왕성한 20대, 30대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 통념상에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스스로가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겨졌을 때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러니까 워크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가 마무리를 좀 하자면 야구가 인기가 정점에 있을 때 일부 야구 선수들이 보여준 팬들에 대한 태도가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축구는 팬들의 사랑에 굶주려 배고파봤기 때문에 이때 선수들이 팬들에게 갖게 된 고마움이나 책임감들을 이런 모습을 사랑해주는 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부조작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 K리그가 날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을 때 프로축구 선수라는 타이틀이 주는 책임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또 다소 무거운 주제로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좀 이게 밝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번 김포전에 대한 각 패널분들의 한 줄평,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한 줄평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한 줄평을 하자면 김포전이 수원의 최저점이었다. 아직 최고점은 보여주지 않았다.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 한 줄평 들려주셨고요. 그다음에 건어스님도 이어서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로 이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허. 들려주시죠. 김포야. 포기하고 내년에 뮬리치랑 루이스 바꾸자. 이거 깡패인데요, 거의. 루이스도 그렇게 뭐 그닥 아니었어요? 작년에 저도 득점왕이었습니다. 아, 루이스가요? 네. 오. 작년에 이부 리그 득점왕이었어요, 루이스가. 바꿉시다. 네. 원래 파울리뇨가 왔기 때문에 내년에 못 따와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포가 안 되더라고. 이행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루이스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네, 다음 안양전 때 뮬리치 선수 해트트릭 하고요. 건어스님 사과 방송할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거 기대감을 좀 갖고 이렇게 한 줄 평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주는 경기가 한 줄 쉬어가기 때문에 안양전을 대비한 분석과 또 다른 K리그 이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경기 없다고 해서 저희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또 쉬어가지 마시고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이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 과감하게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수원에서도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죠. 이 선수들 올림픽 보면서 더욱 동기부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열대야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입니다.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다방 크루 화이팅! 팀 코리아 화이팅!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 수원 선수들도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뮬리치 잘 자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